자, 주식이 하락합니다. 부동산이 하락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연을 한번 올려달라고 그 커뮤니티 한번 올렸더니 여러 가지 사연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 그 제가 추출을 해가지고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 집값이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작년에 현금 2억을 주식에다가 이제 올인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장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한 1억 가까이 어떻게 벌으셨나 봐요. 한 50% 수익률이 났나 봐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주가도 하락하고 뭐 어떻게 회전을 좀 잘못 시키셨는지 결국에 지금 마이너스 2천인 상태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주식이 빠지면 부동산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식 돈을 빼가지고 아파트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로 갔다가 한번 더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사지 않아야 되나? 차라리 지금 주식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 익절을 하고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라는 고민이 있다는 거야. 주식으로도 돈 벌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마음은 복잡한데 뭔가 하락장이 오니까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주식과 부동산의 공통점은 이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겁니다. 가격이 변동하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질 수도 있는 투자에 내가 돈을 넣었다는 거는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 큰 방향성 있죠. 큰 방향성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에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더 잘 살게 되면 방향성은 주식도 우상향, 이 부동산도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회사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겠죠. 부동산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동산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식시장은 선행지표고 부동산은 뒤따라가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에 뭐 동의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 있죠?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지수를 같이 만든 겁니다. 이 왼쪽이 코스피 지수고요. 오른쪽이 이제 아파트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역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주가 움직임을 보세요. 이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막 변동이 심하죠. 그리고 한번 훅 빠졌다가 또 막 변동이 심하다가 훅 올랐다가 훅 빠졌다가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죠.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도 뭐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이 주식은 순수한 투자예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가 주택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지분을 얻어가지고 뭐 경영권을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 어떤 회사의 지분을 일부 소유해서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투자 성과를 얻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주택은 반대예요. 정확하게는 이 실물이 필요한 거예요. 주택을 사서 내가 실거주를 하든 뭐 어떻게 여기서 좀 살아볼까? 라고 하는 건데 투자도 되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주식과 주택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주식은 손절이 돼요. 그래서 막 올라갈 때도 막 사람들이 막 따라 사다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막 팔기 시작해. 그럼 막 급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손절이 잘 안 됩니다.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릴 수도 있고 아예 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큰 건 이거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이 집을 팔기도 좀 뭐합니다. 이걸 누가 갭 투자로 사주지 않으면 안 팔려요. 이 집에 실거주할 사람들은 세입자 있는 집을 안 사니까. 그리고 팔 때 거래 비용들도 생겨요. 뭐 고점으로 갔다가 떨어질 때 판다? 그러면 어떤 이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이 거래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주식처럼 뭐 1,000만 원, 5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뭐 5억, 10억, 막 20억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커서 신중해집니다. 대출도 막 껴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1주택자다. 실거주 하고 있다? 그럼 이사 부담도 있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팔아서 나 이제 월세나 전세 가야 돼.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팔아야 되는 게 맞나? 그리고 이거 팔아서 그럼 돈 생기면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막막함도 생기는 거야. 주식도 떨어지고 있는데 집도 팔아가지고 그럼 나 뭐 해야 돼? 안 떨어지면 어떡해? 반대로 올라가면 어떡해? 이사 가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아주 느리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부동산의 장점이에요. 이게 주식하는 분들은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릿느릿하니까. 이 전체적인 장기 우상향의 방향성은 공유를 해요. 이거는 경제가 성장하면 같이 올라가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래요. 이게 막 지금 막 변동은 있지만 크게 보면 지금 올라갔죠. 최근 20년간 결국에 코스피도 올랐고 뭐 부동산도 올랐어요. 같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방향은 맞죠. 근데 이 단기 충격은 공유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 이때 보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07년도죠. 이 07년도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 한번 충격받고 뭐 금융위기 터지나 했는데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꼬꾸라집니다. 엄청 급락을 해버려요. 주식은. 왜냐면 손절이 되니까. 다 손절하고 뭐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외국인도 빠져나오고 우리 기관도 빠져나오고 개인들도 빠져나오기 시작하니까 투매 현상이 막 일어나죠. 거래 비용도 없으니까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뭐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해. 생각보다 이 변동이 되게 작아요. 이 단기 충격이 온 거를 다시 회복해 버렸잖아요. 이 1, 2년 만에. 그러니까 부동산은 떨어질까 하다가 다시 회복해 버려. 그래서 거의 뭐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그냥 쓱 넘어간 게 있어요. 그만큼 느리다는 거죠. 왜냐면 손절을 못 하니까 부동산은.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좀 떨어졌잖아요. 뭐 3,300, 3,500 가다가 지금 2,900, 뭐 3,000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 충격인 건지 아니면 장기 침체의 시작인지를 사실을 먼저 봐야 돼요. 얘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다시 뭐 데드캣 바운스 해가지고 뭐 또 떨어지는 건지 이거를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다. 이 가장 가까운 사례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잖아요. 작년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때죠. 약간 불안불안하다가 팍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년 만에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기 충격은 이 그래프를 보세요. 부동산에 아무 영향도 못 줬어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코로나 막 터지고 주가 막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씨 어떻게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근데 다 회복을 해버렸어. 고민한 게 내가 왜 고민했지? 라는 정도로 그냥 금방 회복을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데 고민이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단기 충격인지부터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요. 작년에 이 양적 완화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막 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아서 그런 거지. 분명히 이번에는 폭락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이때를 보면 됩니다. 언제냐면 이 09년부터 14년까지 요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던 시기입니다. 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뭘 하냐면은 양적 완화라는 걸 해요. 돈을 막 시장에 막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막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올라가기도 해요. 미국에서 돈을 안 풀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 풀었었단 말이지. 그럼 양적 완화를 하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내려가잖아요. 양적 완화를 하면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내려간다 오히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 무조건 집값이 올라갑니다 라는 거는 이 그래프상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죠. 이번엔 다릅니다라고 말하기도 뭐하다. 오히려 이때 집값이 떨어진 건요. 이게 더 커요. 보금자리 주택 20만 호가 서울에 내곡동, 세곡동 해가지고 막 대규모로 막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양적 완화 시기에 4조 달러와 겹쳐요.
4조 달러를 미국에서 풀었는데도 주가는 다시 막 올라가는데 부동산은 내려가요. 오히려. 아니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안 돼. 공급이 많으니까. 답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가가 떨어진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 그거랑은 상관없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분들은 아마 요게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요?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금리도 막 인상을 막 하고 있는데 막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이제 집값 박살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지수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 주황색이 서울 아파트 지수고 이 파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05년부터 08년까지 요 사이를 보면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기준금리가 얼마였죠? 3에서 5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쭉쭉쭉쭉 막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집값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방금 설명한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는데 가격도 올라가요. 그러면 이쪽은 어때요? 금융위기가 딱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내리죠? 반년 만에 금리를 확 다운시켜요. 2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2. 자, 5에서 2로 갑니다. 이 금리의 하락이 얼마나 센지 느껴지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집값 올라간다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에 반대면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값은 오히려 출렁하면서 보합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집값이 떨어져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안 떨어지고 버텨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 줘야 되잖아. 근데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금리랑 지금 집값이랑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이게 무조건 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집값이 떨어지는 건 뭐죠? 여기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20만 호가 여기서 이제 막 분양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입주도 막 하고. 09년도부터 막 분양이 시작하는데 11년도, 12년도에 분양을 엄청나게 하고 막 입주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땠어요? 금융위기도 터졌지. 그리고 뭐 사람들이 집 사는 거 막 싫어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보금자리 주택은 뭐 시세보다 30% 싸게 막 엄청 20만 호를 막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뭐 판교보다 더 가까운 내곡동, 세곡동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강남부터 집값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가격이 막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거랑 상관없는 거야.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상관없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가격이 버티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내려가더라.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도 집값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금리랑 무조건 상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공급이 부족했었거든요. 이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05년부터 07년 사이가 뭐였죠? 이때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이때도 분양가 상한제 뭐 공급 막 부족하면서 막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갈 때였어요. 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막 따라서 막 계속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 그러니까 집값 그 수요를 잡으려고 매수 수요를 잡으려고 막 금리도 올리고 막 하는데 경기도 호황이었고 그러니까 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급도 부족했었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고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집값이 막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공급이 또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그 정책을 쓸 때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또 시장이 완전 막 비정상적으로 막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사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빈집이 생겨야지 뭐 전세가 내려가든지 뭐 집을 안 사든지 뭘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은 금리도 올라가는데 막 같이 올라가고 양적 완화를 뭐 안 해도 막 올라가고 양적 완화를 해도 안 올라가고 막 그런 거라는 거죠. 핵심은 집이 많아져야 된다 이거죠. 서울 사람들이 갈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파트를 서울 주변에 대규모로 공급을 하면 결국에 이 집값 어떤 상승세도 조금 꺾일 것이고 뭐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공급량에 따라서. 그럼 이때가 언젠가? 그게 언젠가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2월 1일 기사인데 서울 아파트 분양이 3,275가구다. 이게 1년치입니다. 역대 최저다. 무슨 소리냐면요. 그래도 1년에 뭐 15,000채, 12,000채 뭐 이렇게 분양을 좀 했었는데 21년도는 3,000채를 한 거예요.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12월.
한 달 안에 뭐 9천 채를 할 일은 없으니까 지금 분양은 이걸로 거의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지금 느껴지시나요? 10월 달, 11월 달에 분양을 못 했어요. 아예 못 했어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은 많았는데 다 분양을 막 뒤로 연기하고 미루고 뭐 고민해보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뭐 분양을 하기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 조합이든 그 뭐 시행사든 어디든지 간에 야 조금 있다가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도 22년, 23년이 역대 최저 아파트 분양이다 해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21년은 그래도 좀 많습니다 했는데 얘가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도 역대 최저인데 이것도 계속 뒤로 밀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지금 21년도에 분양을 하고 공사를 해야 24년에 입주를 하는데 얘가 지금 역대 최저라는 거는 지금 다 입주가 1년씩 밀렸다고 보면 돼요. 입주가 1년씩 다 밀린 거예요. 지금 서울은. 너무 적게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저 공급, 실제 입주는 다 1년씩 밀렸다. 그럼 내년에 올해 거 못한 거를 더 해도 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이건 언제 도대체 해결이 될 것인가? 공급이 언제 오느냐?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물량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물량이 언제 해결이 될 것이냐가 지금 뭐 관건인데 상황은 지금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뒤로 밀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이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